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전명 폐모살제, 광해를 제거하라, 인조반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해와 인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둘은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선조가 있죠. 선조의 아들 광해군, 선조가 또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정원군이 있습니다. 이 정원군의 아들인 능양군이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되게 됩니다. 그럼 능양군이 태어난 날로 가보겠습니다. 내시가 급하게 달려와 선조에게 손자의 출생을 알립니다.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왕자 아기시옵니다. 헌데 허벅지에 7개의 사마귀가 있다고 하옵니다. 선조가 능양군의 출생에 매우 기뻐하며 뜻밖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 그거 참 기이한 일이로구나. 중국의 항고조 유방의 허벅지에도 72개의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장차 이 아이가? 선조의 말을 듣고 있던 내시를 비롯한 모두가 일순간 얼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선조에게는 이미 나이가 20살이나 된 세자 광해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이런 의도된 실수를 거듭 반복하며 광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자, 세자 광해는 궁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다른 동생에다 조카까지 걱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은 재위 기간 동안 무려 200회 넘게 영모에 대해서 침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죠. 트라우마. 아버지 선조가, 못난 임금 선조, 못난 아버지가 심어준 트라우마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광해가 스스로 왕권을 강화해가며 재위 7년이 된 어느 날 한양 곳곳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세문안 쪽에 엄청나게 큰 왕기가 서려있다는 소문 말이야. 아, 그게 참말인가? 아이고, 이것도 어느 집안인지 풍비박살이 나겠구만. 세문안 쪽에서 왕기가 서릴 만한 집은 종군나리 집 한 곳밖에 없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광해의 배다른 동생 종군의 집에 왕기가 서린다는 소문이 한양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광해군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정원군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쫓아낸 거죠. 그 자리에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궁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지금의 서울역사박물관 옆에 있는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광해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 또 다른 아들이죠. 능창군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정원군은 창졸지간에 집에서 쫓겨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들을 잃고 술로 며칠을 보내다 화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능양군은 화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아버지의 상을 치르며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나게 된 겁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인지 능양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주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능양군은 인조가 되고 나서 실록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말수가 적었는데요. 아마도 인조도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와 집안의 복수를 결심한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영모를 꿈꾸는 20살 청년. 그는 정확히 8년 후 인조 반정을 통해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됩니다. 반정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인조의 선택은 정권에서 멀어진 서인 세력을 포섭하기로 했습니다. 자, 인조 반정에 참가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 이름도 특이하죠? 캐릭터를 살펴볼까요? 꼴통이지만 굉장히 강직합니다. 당대의 최고 실세인 대북파 영수인 정인홍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역풍을 맞고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꼴통이고 강직하지만 실력자였습니다. 문신 출신이지만 임진왜란 때 뛰어난 군사력을 발휘하여 반대파인 유승룡으로부터도 극찬을 받게 됩니다. 자, 사생활의 약점이 있습니다. 과부인 딸이 남편 친구와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대부 세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훗날 인조 반정에 아들 2명을 가담시킬 정도로 사활을 걸었고 이 결과 56명의 반정공신 중 탑 10에 들게 됩니다. 왕의 경호실장인 훈련도감대장 이홍립이 이기의 가담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반정에 가담을 했을 정도로 문무 양쪽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신경진 장군. 장점, DNA가 매우 우수합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신립장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능양군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사촌형인 신경이가 술자리에서 한 말로 인해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정부 전복 아니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서 장군, 인조 반정 당일 유일한 정규군을 이끌고 반정에 참가를 하는데 현재 파주에 있는 덕진산성에서 몰래 군사들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사생활 문제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과부와 본인이 직접 간통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구테타를 하려면 지방에 있는 군사가 한양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지방 병력의 이동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화도 회군 때문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로 지방 병력, 군사 병력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서의 군대는 파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을까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호랑이. 호랑이를 잡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호환마마가 생명에 지대한 위협을 주던 시절인 이때는 착호군이라고 하여 호랑이만 잡으러 다니는 특수부대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서는 상부에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하고 그걸 허락한 상부의 최고 우두머리인 호랑이 광해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조반정의 주요 인물 유일한 여성 한 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궁녀 김계시입니다. 광해군의 수족이 된 전속 비서인 김계시는 기록에 의하면 뛰어난 미모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명석함과 오랜 군 생활에서 길러진 정치 감각으로 광해군의 수족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실력자들과 스캔들도 뿌리고 특히 후궁들이 광해군과 합방하는 날까지 김계시가 면밀하게 관리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연려기술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면 임금도 그것을 어기지 못하였다. 이런 김계시의 행동은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조완정을 즈음하여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이 있기 6년 전부터 무려 11차례나 훈련도감 대장을 교체했습니다. 훈련도감 대장이란 청와대의 경호실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하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왜 신하들을 못 믿었을까요? 하나의 사건으로 신하들과 크게 대립한 후 그가 완전히 등을 지고 심지어 고립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18년 5월 명나라에서 사신이 당도합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낸 이유는 누르하치의 후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이 조선, 지금 우리 사람 아주 위기 상황이라 해. 얼마나 급하면 우리 황제가 조선같이 작고 힘없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냐 해. 그러니 빨리빨리 조선의 젊은이들 빨리 내놓으라 해. 이에 광해군은 제대로 된 실리 외교를 펼칩니다. 이보시오 명사신, 당신 말 한 번 잘했소이다. 우리같이 힘없는 나라의 군사가 그 전쟁에 가봐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소.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외란을 겪은 지 채 30년도 안 됐소이다.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병을 해주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무슨 군사 원조를 해준단 말이오. 이런 식으로 파병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조선의 신하들이 난리법석을 펼칩니다. 전하, 선친께서 임진왜란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건 이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병들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명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운 제조지은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이 망하더라도 명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명나라의 파병을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조지은 선조가 이런 말을 짓거린 배경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외란 후 이순신 장군과 의병대장들의 국민적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선조의 지지율과는 비교 불가죠. 그래서 전쟁 영웅들에 대하여 선조는 야박한 평가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의병대장들을 참수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신하들의 만류에 대해 광해군의 사이다 발언으로 맞습니다.
경들은 지금 국제 정세를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짓거리는 것이요. 지금의 대세는 누르하치야오. 지도상에서 곧 사라질 명나라를 위해서 누르하치와 맞서 싸우겠다는 말이요. 그리고 전쟁터에는 경들이 나갈 것이요. 의미 없는 파병은 절대 안 됩니다. 의주 쪽에 병력을 그저 대기만 시켜놓고 국경을 넘지 않으면 명나라와 후금 모두에게 욕을 먹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폐기시켜버린 인조와 그 대신들 때문에 우리 민족은 결국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고 애꿎은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파병을 외쳤던 저 대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제 온 나라에서 혼자만 현실을 직시한 외로운 남자. 광해군은 예조판서에게 서신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수신자는 명나라가 아닌 누르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조판서 새끼가 사직을 해버립니다. 오랑캐에게 우호의 뜻을 나타내는 서신을 쓰느니 관직을 버리겠다는 거죠. 광해군은 그 자를 파직시켜버리고 다른 자를 임명했으나 이것들이 잇따라 사직을 해버립니다. 명색이 임금인 광해군은 외교서신 한 통 보내기도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져 스트레스 수치가 절정에 달해 있던 광해군에게 김자점이 찾아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2부에서 긴박했던 인조반정 당일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